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그 독립운동의 역사 중에서 그 여성들이 전개했던 이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성들의 항해투쟁의 역사도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로 나라 안에서 전개되었던 그 부분, 그리고 나라 밖에서 활동했던 분들 가운데 주로 만주로 망명 갔던 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두 개의 좀 큰 틀로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주로 갔던 분 중에 여러분들이 그 다 들어보셨겠지만 남자현 선생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주로 그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경북 저기 시골 영양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여성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포상 등급이 가장 높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관순이 몇 등급 올라가면서 그 남자현 선생이 그 2등급이니까 유관순보다는 등급이 낮아졌죠. 낮아졌지만 상당히 포상 등급뿐만 아니라 많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목차가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제가 조금 큰 틀에서 민족운동이라고 이렇게 좀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만주에서 전개되었던 항해투쟁, 그리고 이들이 남겼던 유산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러한 유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독립운동사나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박한 선생님도 오셨고 김희곤 선생님도 오셨고, 예. 그래서 굳이 앞부분에 제가 서론을 크게 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분들은 한국 근대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 근대 시기의 시대 과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은 중요한 시대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되찾은 나라는 어떤 그 정치 체제를 구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신분의 차별이 있다거나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유 이런 것들이 구사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면 굳이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되찾은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 근대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 과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과제 말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라는 공동체 시대 과제를 생각하면 독립이라든가 그리고 독립된 되찾은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과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 내지는 우리 그 나라 안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면 이 컴퍼스를 조금 넓히면 19세기 그리고 20세기는 제국주의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강제로 식민지로 취하거나 아니면은 강권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또 강권으로 자국의 물건을 강제적으로 팔거나 그래서 이식하거나 하는 일련의 일들이 많이 전개됩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자유니 평등이니 평안이 이런 가치를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잘 구현되지 않은 시기였죠. 그렇다면 인류의 어떤 그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생각할 때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우리 항해투쟁사는 세계사적, 인류사적으로는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민족사적인 의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류사적인 의의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과정에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바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나온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주로 말씀드릴 주제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어떤 시대 과제가 주어져 있었을까요?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시대 과제에 이건 구성원들의 평등과 맞닿아 있는 과제이기도 한데요. 여성들의 권익 향상, 사실 그 조선시대는 여성들이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생활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뭐라 그럴까요? 역할 가치도 주로 가정 안에 그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라면 자유롭게 사회에 나가서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교육을 통해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남성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권리들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과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들이 아무리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이미 나라 자체가 어때요? 나라 자체가 식민지 치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의 일반적인 이런 어떤 그 여성주의 운동만으로는 한국의 여성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결국은 이 민족운동의 물결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성들과 어깨를 나누면서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만주라는 지역은 굉장히 그 유교적인 이 가족 공동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을 후원하거나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공간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에 비해서 국내는 사회주의라는 굉장히 새로운 사상을 수용해서 여성들의 해방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성 독립운동사는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쪽 우리가 흔히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격에 여전히 조선시대가 요구했던 부덕이라는 덕목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여성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새로운 사상을 수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제 입으로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1920년대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3.1운동 이후에 새로운 사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조들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수용을 하면서 한쪽에 푹 빠진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경계에 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종교를 굉장히 가르죠. 기독교, 불교 막 이렇게 갈라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1920년대는 종교와 성, 계층 이런 연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20년대. 자, 서두에서 어쨌든 여성에게는 이런 과제가 하나 어깨에 더 얹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그 민족운동사는 바로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온 역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독립유공자 숫자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것이 다 일일이 통계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통계화가 가능한 이 여성 독립유공자 그 숫자를 봤더니 지금 전체 독립유공자가 18,664명입니다. 25년 12월 현재. 그런데 그 가운데 여성 독립유공자는 676명이에요. 그리고 이 676명을 계열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자료가 거기 없어요. 살펴보면은 의병이 세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윤희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의병 계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137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화운동으로 한 분이 분류가 됐고, 그리고 이 국내 항일은 169명입니다. 169명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1910년대 애국 부인의 활동을 했던, 나라 밖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주로 활동했던 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 그리고 2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의 장이 전개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20년대 활동했던 국내에서 이런 여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열투쟁 2분, 그리고 학생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182명으로 사실상 여성 독립유공자 중에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동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학생운동은 1920년대 본격화되죠. 1920년대, 물론 1909년에 많은 여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성들도 본격적으로 공교육의 장으로 나오죠.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여성 교육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 여학생들의 활동이 굉장히 좀 활발합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동맹휴학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들을 전개했던 여성들이 주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복군에서 활동했던, 총을 들고 활동했던 여성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여성들, 뭐 일본 3분, 만주가 19분이에요. 만주가 19분인데 제가 오늘 좀 만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제 만주로 가신 분들이 많죠. 많지만은 여성들이 그 자료를 거의 남기지 못하죠. 그리고 그 만주로 갔던 분들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누구누구의 부인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조직의 이름이 좀 이렇게 올라 있다라든가 간부가 되어서. 근데 만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중국 강매하고 달리. 그래서 대체로 뒤에서 이렇게 내조를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 미주,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분, 이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분들은 주로 외국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중국의 송미룡이라든가, 뭐 저기 문경의 묘소를 둔 일본 여성이죠. 뭐 가니꼬 후미코라든가 이런 여성들이 주로 독립운동 지원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성 독립유공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큰 틀에서 여성들이 주로 어떤 방면에서 활동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을 제가 1강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성들이 가정이라는 우를 벗어나서 사회적 영역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긴 조선시대를 지나서 근대 시기에 와서부터죠.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 있었던 것이 뭐 실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구에서 들어왔던 천주교라든가,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때요? 1860년에 동학이라는 것이 최재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서구 사상의 영향, 그리고 특히 이 동학은 동학 사상 안에 상당히 평등지향적으로 나아가게 될 이런 종교 사상이 들어있어요. 이 최재우라는 사람은 경주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분은 당시 이제 서양의 학문이라든가 서양의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학을 해야 할까? 천주학을 해야 하나? 라는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선비의 집에 태어나서 갖가지 일을 하면서 세상을 주유를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종교 체험을 해요. 그 부분 제가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실제 제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최재호 한 것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동경대전에 보면 몸이 떨리고 우리가 흔히 그 신내림을 받는 듯한 그런 그 현상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이분이 받았던 받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 각성된 어떤 목소리를 들어요. 그 목소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 상제의 목소리를 이분이 듣죠. 근데 그 핵심이 바로 그 오도죠. 예, 바로 내 도가 네 도다 라는 오심즉 여심입니다. 그러니까 상제, 나의 마음이 곧 네 마음이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심즉 여심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조선사회에서 성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 시대를 이끌어왔던 세계관이 있습니다. 원시 공동체나 거의 선사시대 고대 사회에는 무속의 세계관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제 역사가 조금 더 내려오면 불교적 세계관이 전개되죠. 그게 이제 통일신라나 고려는 이 불교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유형의 문화를 또 만들어져요. 뭐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조선은 성리학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고 또 정치 사상인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은 좀 차별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학은 이걸 적극적으로 내 마음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천주예요. 그래서 이 최재호는 시천주 사상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천주를 모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어떤 신령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그 신령스러움이 외부와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 시천주죠. 그런데 이 시천주는 모든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각지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최재호는 그렇다면은 내가 곧 천주로 나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로 갑니다. 이쪽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리고 신분이 높든 낮든, 그리고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그런 그 핵심 요체들이 이제 여기에 그 들어있죠. 이제 이러한 사상들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한글이에요. 물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글을 써야만 이게 그 문해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근대식 사고방식, 사실은 뭐 공동체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이걸 읊는 방식도 있고, 전통 사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한글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전파가 돼요. 사실 이제 한글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이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지배층을 중심으로 해서 권장이 됩니다만, 사실은 그 지배층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한글을 읽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독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개화파 지식인들입니다. 이들은 외국에 나가 봤더니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뭐 연애석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구가 저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바탕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특히 교육이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이제 이분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원하면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건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김기수라든가 뭐 박영려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런 신문들에 의해서 여성의
교육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여성들도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내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찬양회라는 조직입니다. 교육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회는 1898년 9월에 여학교 설시 통문을 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최초의 여권 선언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찬양회는 서울의 북촌을 중심으로 한 이 개화 여성들이 조직을 했고, 여기 한 4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여성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담은 여학교 설시 통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99년에 순성이 학교라는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잠재 능력을 이제 개발하고 문명 개화의 길로 가자라는 이런 이제 권고문을 담은 이런 그 통문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요거만 똑 떼서 왔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남자 어르신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네. 보시면은 남성들이 위력으로 여성을 압제하려고 한갖 옛 글을 빙자해서 여자는 집에만 있으라 하고 밖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마땅한 일인가? 뭐 이런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교육 문제를 여성들이 전격적으로 주창하고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 기독교계, 종교계 학교들이 일찍부터 빨리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여학교들이 점점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교육은 사실 우리가 이제 1910년에 우리 항일투쟁사에서 큰 두 개의 물줄기가 있죠. 10년 이전에. 한쪽은 이제 무기를 들고 전면전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의병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애국 계몽운동의 흐름이 있죠. 이 계몽운동은 핵심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때 지식인들이 많이 읽었던 것이 바로 이 양계초의 은빙실 문제, 특히 신민설 같은 책입니다. 그 논리가 사회진화론이라는 논리인데요. 이 사회진화론은 사실상 제국주의가 팽창하기 위한 논리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인들이 그걸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논리를 가져갔던 사람들이 전개한 운동이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이죠. 그래서 이 애국 계몽 운동은 물론 전 단계에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그 역사적 용어는 1904년부터 시작된 1910년 일제강점까지 그 몇 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그 민을 일깨우는 주로 교육 활동, 그리고 뭐 식산 이런 그 주장들을 합니다만, 실제는 주로 교육 부국 운동을 전개했던 이 흐름이 바로 이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 이제 여성 교육 운동도 상당히 많은 논의들과 또 활발한 그 움직임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 여성 교육 담론은 사실상 여성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뭐 이런 그 담론보다는 사실상 이 혐오의 양처 담론이라고 그래서 여성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특히 집안에서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이 제대로 하려면은 여성도 배워야 한다는 이런 혐오의 양처 담론이 이 시기에 굉장히 좀 뜨거웠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혐오 양처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이 혐오 양처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조선시대.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혐오라는 용어는 있죠.
헌숙한 뭐 어머니 뭐 이런 용어는 있지만 이 현모 양처가 같이 이렇게 붙여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물론 그 현모 양처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실 제 꿈이 그거였는데 쉽지 않아요. 포기했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포기했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현모 양처는 이 시기에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과제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권을 지키느냐 마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과제 중에 하나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리고 그 지식인들은 그걸 어떻게 구현할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여성의 교육 담론도 결국은 애국적인 자녀를 기르는데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런 여성이 있는 집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런 논리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어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앞서 한글 얘기도 했죠. 한글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 여성의 교육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집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문직 여성으로 나아가는 이제 이런 그 흐름이 점점 확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시설이 확충되면서 뭐 간호사, 사무원, 의사 등 이런 전문직으로 나가는 여성들도 조금씩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1907년에 이 국제보상운동이라든가 이런 구국운동에도 여성들이 참여하죠. 그리고 3.1운동을 거치면서 이 민족운동의 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여기에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 요지입니다. 자, 국제보상운동의 흐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대구의 남일동의 폐물 폐지 부인회입니다. 이 대구 남일동에서 조직되었던 이 폐물 폐지 부인회는 1907년 그 2월 21일에 제1차 국민대회가 열리죠. 그리고 그 이튿날 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그 신문에 이런 기사를 하나 냅니다. 경고아 부인동포라라는 아부인인 것 같아요. 아부인이 아니라 한자가 아부인동포라가 아니라 우리 부인동포라가 아니겠어요? 네. 아부인동포라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구 그 남일동에 그 살았던 거주했던 유지 부인들 어머니 이제 이런 분들 7분들이 나라가 이렇게 비슬졌다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폐물,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폐물을 의연하자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자이긴 하지만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지 나라가 없는데 어찌 가정이 유지되겠느냐. 그리고 왜 남자들은 이 나라 빚을 많이 져서 민족 경제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남자들의 방법만 제시하느냐.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그 경고문을 대한매일신보에 수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국제보상운동을 위한 첫 여성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이후에 전국에 한 30여 개 정도의 이런 여성 국제보상운동 단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개인 의원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 의원자들 중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유지 부인들도 있겠지만 당시 기생충들이 있죠. 기생충들은 어쨌든 본인이 좀 경제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의원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앵무라는 기생은 굉장히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때 당시에 거금이었던 100원을 내놓습니다. 의원을 하면서 만약에 1000원을 의원하는 남성이 있다면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1000원을 의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기에 공부가 되어서 얼마를 내놓기로 했다라는 이런 뭐 기사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는 뭐 기생충들 또 일반인 뭐 유지부인들 심지어는 이제 술을 파는 노파 뭐 이런 사람들이 의원을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심지어 기록을 보면 거지들도 의원을 합니다. 받은 걸 내놓기도 하고. 사실 이 국제보상운동은 그 전 국민이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참여가 있었고, 여기에는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흐름 속에 바로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여성들도 교육의 장으로 1910년대 들어오면 전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물론 1910년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그리고 더 이상 큰 두 개의 흐름을 나라 안에서 구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의병항쟁은 나라 안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주로 공간을 나라 밖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의병의 정신을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 안에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서 나라 밖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이런 그 일들을 하죠. 그 대표적인 조직들이 이제 독립의군부라든가 뭐 분기에서 조직되었던 광복단이라든가, 그리고 대구에서 조직되었던 뭐 조선국권회복단이라든가, 저기 북쪽에서 조직되었던 뭐 여러 조직들이 있죠. 뭐 기성보일단이라든가 뭐 송죽회, 이런 조직들이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는 뭘 드러내놓고 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항일투쟁의 연원에는 의병이 있죠. 근데 이 의병은 우리가 이제 의로울 의자를 쓰는데요. 사실 그 유학 경전을 읽고, 그리고 그 늘 거기에 입각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분들은 일본이 총칼을 앞세워 들어와요. 그러면 그들이 지향하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죠. 유학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본성의 욕심을 따라서, 그게 본성인지 모르겠어요. 본성이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 인간의 욕망을 끝간데 없이 자유롭게 긍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유학은 인간의 욕심, 인욕보다는 천도를 따라서 살기를 권하는 것이 이제 유학이죠. 그리고 그 하늘의 도를 따라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고 해야 될 핵심 요체가 바로 이 상강오륜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 마음을 닦는데 이 그 도덕적인 마음은 바로 그 인의 예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죠. 그래서 인은 그 유학의 굉장히 핵심 요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어여삐 여기는 마음, 그게 측은지심이 이제 단초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의죠. 우리가 의병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의는 기본 그 수행의 단서는 이 수고지심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럽지 않으냐, 부끄러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이들이 수행하는 핵심 요체죠. 이러한 그 공동체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인의 예할 때 예는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죠. 사양지심입니다. 그리고 인의 예지할 때 지는 시비를 가질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건 뭐 지식을 뭐 많이 뭐 채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안과 내가 만났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양하는 것이 유학자의 마음 수행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총칼을 앞세워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가만히 앉아서 평상시처럼 밥을 먹고, 평상시처럼 우아하게 책상머리 밑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건 이들의 그 가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의병을 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내세웠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표제가 있죠. 그게 바로 사생치의입니다. 통문이나 경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같이 굉장히 다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사생치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을 버리더라도 의는 취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의병은 내가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죽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가야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될 당연한 길이고 마땅한 길이에요. 이게 이제 의병항쟁사에 오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정신적인 이 요소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지형으로 봤을 때 이들은 애국 계몽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지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그 마음사에는, 정신사에는 이런 정신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항일투쟁의 사실은 연원입니다. 그래서 유학 경전을 읽었던 여성들 가운데는 이러한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 남자연 선생 같은 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두 갈래의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는 나라를 붙잡지는 못했어요. 우리의 국권은 1910년 8월에 완전히 엎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이제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의병항쟁을 했던 분들 중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누린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끄러움을 싣기 위해서 뭐 영주 지역의 송상도 같은 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기록해요. 그 기록을 하는 배경에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정순국은 1910년에 그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분들은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음으로 해서 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은 편안할 정, 깨끗할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이들은 부끄러워요. 그럼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깨끗함에 처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남아있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울림과 경종을 줬던 것이 바로 이 자정순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정순국은 바로 이러한 그 정신사적 맥락이 거기에 그 아주 강하게 투영된 그런 그 실천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10년대 각자 나름의 길을 가죠. 앞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송상도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스승이 해줬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이 들어서면서 기려자라고 하는 호를 쓰고 있는 명나라의 한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분이 이제 그 명예 충신 열사들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올려요. 이 송상도라는 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뭐 이분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뭐 그냥 밥 먹고 살 정도 그런 그 경제력을 갖춘 한 선비였지만 그 부끄러움을 싣기 위해서 이분은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료수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각자의 길을 이제 선택해 가는 것이 바로 1910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10년은 나라가 무너지고 이 시기에 가장 큰 화두가 죽음이었어요. 그 글깨나 남긴 분들의 문집을 보면 이 죽음을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발을 어디다 딛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출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분도 있고 또 그 목숨을 내려놓은 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만주망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이런 그 계획들을 하고 실제 이제 실천을 해나가죠. 이제 그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강복회와 같은 조직이다. 이제 그 사이에 여성들의 활동은 송죽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이제 조직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919년에 오면 이제 여성들도 대거 3.1 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게 돼요. 특히 가장 많은 주역들이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들이 시가지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걸 또 탄압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생경하고 충격적인 이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제 여학교 단위의 만세운동이 가장 좀 크게 전개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이제 기생이라든가 뭐 농민, 노동자 특히 이제 기독교, 뭐 가족 안에서 만세를 부르시는 분도 있고 이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성 독립운동 단체가 여성들 스스로 그 조직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특징들을 보여.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뭐 애국 부인회, 뭐 부인 독립회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의 3.1 만세 운동은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되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헌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여기 남녀가 나와요. 남녀 기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이라는 내용이 이 임시 헌장에 담기게 돼요. 그리고 19년 그건 4월달 거고요. 19년 그 11월에 이제 통합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이때는 남녀가 빠집니다. 굳이 남녀를 가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담기게 됩니다. 1919년에 조직되었던 대표적인 조직으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같은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은 혈성단 애국부인회와 대조선 독립애국부인회가 통합해서 19년 6월에 조직된 이 단체입니다. 이제 이 단체를 이끌었던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뭐 김마리아라든가 뭐 항애시덕 이런 분들이 이 조직을 만들어서 주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많은 이 단체들은 가운데 또 많은 단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이제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활동했던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단체는 전국에 15개 지회를 뒀어요. 그리고 한 2,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전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활동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해요. 그 조직이 드러나서 한 80여 명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9명이 이제 재판에 회부되어서 결국은 옥살이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 자료들이 좀 남아있어요. 제가 거기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이 사진이 굉장히 좀 제가 특이해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유인경이라는 분이 아이를 안고 있죠. 그렇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옥살이를 하느라고 아이를 만나지 못해서 추록하고 나서 오랜만에 이제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은 장면이 이렇게 동아일보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신의경이라는 분과 유인경이라는 분이 바로 그 애국 부인의 활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이렇게 추록했다라는 이런 그 내용의 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대 들어오면은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10분 더 할까요? 쉴까요? 예. 쉬겠습니다. 5분 정도 더 할까요? 예, 5분 정도 더 하고 쉬겠습니다. 네. 제가 20년대 국내 것 조금 마무리하고 쉴게요. 1919년 3.1 만세 운동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죠. 특히 그 조선 총독부가 신문이나 이렇게 출판, 뭐 집회, 뭐 이런 그 공간을 좀 열어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신문도 만들어지고 잡지도 만들어지고 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집회도 하고 이런 그 변화가 20년대 그 찾아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에는 3.1운동이 있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여성단체들도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단체들 가운데 굉장히 주류를 이루었던 단체가 교육운동 단체입니다. 교육운동 단체, 독립운동 단체, 그리고 뭐 직업 뭐 단체 이런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만 이제 그 중에 교육계몽운동 단체가 절대 다수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이다라는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교육계몽운동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1920년 한 해에만 한 30여 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졌던 이 조선교육회라는 단체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이런 부인회라는 이름 혹은 뭐 교육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제가 춘천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춘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춘천 공부를 좀 하고 갔어야 했는데 춘천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 부인회라는 조직이 20년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에서 여성 단체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이나 언론 활동을 하는 여성들도 나오게 되죠.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실제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신여자라는 잡지는 김원주라는 사람이 창간했던 그런 그 최초의 이제 여성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잡지들이 만들어져요. 일제 그 출판물 검열이 30년대 가면 엄청 더 심해지는데요. 굉장히 많은 잡지들이 그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 전반기에 여성 단체들이 좀 굵직하게 보면 이런 여성 단체들이 전역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언론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24년에 이제 기독교계 여성들과 사회주의 여성들이 만든 이 조선여성동호회라는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했던 뭐 정종명, 뭐 주세죽, 뭐 정치성, 그다음에 영천에 우리가 좀 그 백신혜라고 다 들어보셨죠? 소설을 쓰는 여성, 백신혜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 여성 동호회를 만들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의 영향이 이 여성 단체에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을 주창하고 이제 그와 동시에 민족 해방을 부르짖었던 여성들이 이 시기에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그 이슈가 상당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지금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센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이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자들이 주창했던 여성 해방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켜요. 어때요? 사회로 나오죠. 그 사회로 나오면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하려면 이 가정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해방 논리 중에는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노동의 사회화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예를 들면 될까? 예를 들면 타가소, 뭐 세탁소, 뭐 이런 것들을 이게 공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개별적인 이런 가사노동을 사회 밖으로 끄집어내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게 여성이 가정으로부터 해방되기 어렵다라고 봐요. 뭐 제가 조금 농담을 하자면 그래서 이 자본주의 쪽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이 여성을 해방시킨 게 아니고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이 해방을 시켰다라고 자본주의 쪽에서는 그 얘기를 뭐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는 이제 핵심 그 논리 중에 하나는 바로 첫 번째 그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연애, 자유결혼, 성적 해방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결혼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조선시대에는 결혼이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의무라기보다는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천륜을 어기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뭐 대를 이을 후손이 태어나죠. 조선시대에는 철저히 이 효관념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걸 실행하는 첫 번째 요체죠. 결혼을 해서 자제를 낳지 않으면 봉양할 자식이 끊어지는 거고 제사를 지낼 자식도 없어지는 거죠. 사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의 여지가 있지는 않아요. 고려시대에는 독신남들이 있죠. 독신들이 있습니다. 혹간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독신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결혼은 천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효는 천륜이죠. 그리고 그 천륜을 다하는 인륜의 기본이 결혼이죠. 네. 그래서 이 결혼은 굉장히 조선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이 문화이자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시기에 오면 결혼을 안 하는 여성들이 생기죠.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자들은 결혼을 몇 번씩 하는 여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그 해방이에요. 본인들은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게 동지적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이 시기에 여성들 그리고 남성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 운동가 콜론타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콜론타이의 책 중에 붉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적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영어를 번역할 때 러브를 예전에 연애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적연, 붉은 적자에다 연애 연자를 써서 붉은 그 연애라고 우리가 풀어서 하기도 합니다만 적연이라는 책은 그 당시에 이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이 바실리사라는 그 여성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랑 없는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결심을 내리고 이혼을 하고 사회 밖으로 나와서 사회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핫했어요. 굉장히 핫한 책이었고, 그래서 이 콜론타이의 연애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인터뷰, 대담이 삼천리라는 잡지에 보면 카더라 통신 같은 이 삼천리 잡지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글을 썼던 그 대구의 아주 꼬마 기생으로 8살의 기생이 된 정칠성이라는 서울에 올라와서 10대 중반에 아주 이름난 기생이었거든요. 그리고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생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 여성과의 대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정은 작지만 사회는 대하니 크니 나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당신의 사회 일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남편이 만약에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니 굉장히 현명하게 대답을 해요. 내가 설득을 해야겠지만 설득이 안 되면은 집을 나와야겠지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게,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인형의 집 로라 다 읽으셨죠? 그 인형의 집의 로라와 그 앞서 얘기했던 적연에 나오는 바실리사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정칠성이 인형의 집의 로라는 변호사이 아니었죠. 밖으로 나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리의 여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실리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경제적 독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이제 대담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성들의 어떤 해방과 더불어서 민족 해방을 동시에 이루려고 했던 이런 이제 여성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7년에 이 근우회라는 여성 전국 전국을 총괄하는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요. 27년 2월에 신간회가 조직되죠. 그리고 이제 신간회가 조직되면서 전역에 이런 그 단체 통합운동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년단체들도 통합을 이루어내고 각 지역 단위에서 그걸 전국 단위로 묶고 하는데, 이 여성단체도 이제 근우회라는 이런 그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근우회는 보면 이게 명확해요. 이게 우리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은 동시에 조선사회 전체를 위하여 나아가 인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그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고 활동을 이제 해나갑니다. 이 근우회는 전국에 64개 정도의 지혜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령을 보면 여성의 단결, 지위 향상, 이런 강령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 방향은 반봉건, 옛 제도를 조금 청산하자. 그리고 강연 토론회를 통한 선정 계모, 노동여성 조직, 그 다음에 여학생들의 운동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이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요. 근데 사실상 힘들었어요. 모임을 하려고 하면 가로막히고 체포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과정 속에서 이 활동을 해나갑니다만 결국 31년에 이제 이 신간회가 해소가 되면서 이 근우회도 결국은 해소 수준 없이 무야무야해서 해체가 되는 이제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년대의 특징은 이렇게 여성들이 중심이 된 여성단체를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이 남성들과 연대하고
활동을 했다는 특징이 있다면 30년대는 이제 독자적인 여성단체보다는 각 부문별로 들어가요. 노동운동, 노민운동 뭐 이렇게 부문별로 들어가서 남성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고 나라 안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나라 밖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이 이 시기는 좀 주류를 이룬다. 다만 이제 30년대 전반기에 특히 조공 재건운동의 흐름 속에서 활동했던 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흐름 속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이 그 일부 있습니다. 뭐 노동운동,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이효정, 이병희 이런 이제 그 노동운동가들이 30년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는 꾸준히 활동이 전개되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만주 쪽에서는 동북항해연군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뭐 조선의용대, 한국강복군에서 활동했던 이제 이런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만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만주는 그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이 공동체가 함께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런 그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만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주 망명은 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개별자적인 망명도 있지만 뭐 경복을 비롯해서 저기 서울 인근 이회영 일가도 그렇고 대체로 집단 망명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10년에 나라가 무너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이제 각자의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만주로 가신 분들 가운데는 일제 식민지가 된 이 땅에 자기 피부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조차 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동의 이제 백화 김대락 같은 경우는 만삭이 된 손부, 손녀 두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 엄동설안에. 저 공부 시작하면서 그거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좀 따뜻해지거든 데려가면 되지 몰래 왜 이렇게 추운 엄동설안에.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그 새로운 피부치가 그 땅에 태어나는 것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릎 꿇어 종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도 그 상황에 넘겨두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만주로 가는 이 배경에는 신민회 인사들하고 약속이 있죠. 이게 그 신민회에서 각지로 사람을 파견합니다.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계획을 알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 서간도 지역, 이 삼원포라는 곳에 모이자고 약속을 하고 쭉 전국에서 갑니다. 울진에서도 가고 그 경북에 뭐 서울에서도 가고 뭐 충청도에서도 가고 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원포를 향해서 일제히 가죠. 여기에는 그 한인 사회를 그곳에서 형성해서 그곳에서 민족 동량을 기르고 민족 인재를 기르고 그리고 그 산업을 일구어서 그 자금도 그쪽에서 나와야 이제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하죠. 이런 이제 정사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1910년 일제강점 이전에 크게 두 개의 방향이 있었다고 그랬죠. 애국개모운동과 의병 방향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주권을 지키는 이 목표는 같았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이 하나 버티고 있었어요. 한쪽은 여전히 조선 왕조 질서가 유지되길 바라는 복벽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의병 쪽은. 근데 애국 개모운동은 이제 입헌군주제 내지는 공화주의 쪽으로 점점 갑니다. 그런데 일제강점 이후에 이 두 계열이 뭐라 그럴까? 이 스파반의 이런 형태를 보여요. 그게 이제 독립전쟁론입니다. 독립전쟁을 당장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인재를 길러야죠. 그리고 그 기를 때는 민족의식 함양이나 이런 이론 교육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론만, 정신만 가지고 독립되지는 않습니다. 그 단단한 군사들을 길러서 전쟁의 기회가 있다면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았던 공간이 바로 이 만주라는 이 공간이죠. 그래서 만주로 갔던 분들 중에는 물론 경제적 이주자도 있지만 특히 1910년
그 직후에 떠났던 분들, 11년, 특히 신민의 인사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망명 갔던 분들은 이제 이런 그 배의식의 바탕 위에 만주 사회에서 그리는 이 청사진은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공동체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사례로 제가 아직 경북 연구를 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오지를 못했어요. 이 강원도와 충청도로 나중에 넘어갈게요. 약속 드릴게요. 제가 그 경북을 조사를 일일이 다 했어요. 몇 가문을. 여성들 이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호적 같은 걸 요새 마음대로 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손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떼고 족보 다 뒤지고 해서 뭐 석주리 상용 집안, 왕산 허위 집안, 일송 김동삼 선생님 집안, 뭐 몇몇 집안을 제가 이렇게 뒤졌습니다만 그 사례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상용의 부인 김우락은 이상용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손녀 있죠. 이호석이라는 분이 이때 1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족이 가다 보니까 이게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70 가까운 노인부터 시작해서 강보에 쌓여서 가는 4살, 그다음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이게 굉장히 그 다양한 이 가족 공동체들이 망명길에 올라오고, 그리고 이들을 보필하고 보살피는 일들은 대체로 여성들의 이 몫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지금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간도 지역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기지를 개척할 당시, 그리고 20년대까지 여성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전 주로 요 4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첫 번째는 동포들의 생활 안전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러 가겠다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갔지만 거기는 삶의 현장이에요. 일단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산업을 일궈야 돼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뭐 이효원 일가 돈은 많이 가져갔지만 땅을 소유권을 불안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호적에 입적을 해라. 그러면 그 이후에 생각해 볼게.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땅을 그 소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간을 하거나, 개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주는 그 당시 논농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수존농법을 개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1, 2년 정도 땅을 무상으로 대여해 줍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 그 만주 사회에 굉장히 신기술을 접목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여성들은, 특히 독립운동가의 집안일수록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나중에 해고록을 냈던 그 임청각의 그 허은이라는 분은 내가 이 심풀이를 이골라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심풀이는 여성들의 해고록에만 등장하는 용어예요. 그 땅을 새롭게 개간해서 논농사를 그 개척한다고 해서 새롭게 풀어낸다고 해서 심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심풀이는 가장 힘든 작업이 물이 제때 공급되는 적당한 땅을 고르는 것도 물론 첫 번째 중요한 작업이지만, 또 하나가 거기에 그 울로초라고 하는 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사초 종류인 것 같아요. 울로초가. 우리 그 혹시 이게 이제 농촌에 계신 분은 사초 풀 종류 있죠. 막 뿌리가 깊게 엉키는, 다른 식물이 자라면 거기에도 엉키는, 이걸 그 드넓은 만주에서 일일이 캐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벽실을 파종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골라게 했다고 표현해요. 울진의 그 김아지라는 여성은 16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제이라는 분이 만주로 간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싫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시댁도 지금 낯설어 힘든데 만주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 내로라 하는 양반집도 아니고 하니 떠나는 날 아침에 동네 고목나무로 붙잡고 못 가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남편이 가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돼요, 결국은. 근데 만주로 갔더니 남편은 신흥무관학교 가고 없어요. 그렇게 이분이 이걸 이제 다 합니다. 그래서 뒷날 그 아들의 해고록에 짤막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집안일수록 이제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좀 그 도맡아 하고, 또 여성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담을 해요. 누구는 이제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누구는 이제 땅을 개간하고 하는 임무를 띠고 새로 이제 국내에서 불러들이거나 합니다. 근데 이러한 활동들을 거쳐서, 이러한 노력을 거쳐서 16년쯤에 이제 논농사 어느 정도 안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친척들의 연락을 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1919년에 3.1만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3.1 만세 운동의 후예들이 막 탄생하죠. 일본으로도 유학 가고 만주로도 가고 합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하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이. 그래서 16년에 이제 논농사가 좀 안착이 되면서 여기가 좀 뭐라 그럴까, 안정적인 그 모습을 이제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때 이렇게 어느 기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신문 기사를 동아일보 치면 나올걸요. 농업혁명을 일으켜서 부를 축적해서 기사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제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이 시기에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자치단체 뭐 경학산이 부민단이니 경학산이라는 조직은 오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11년에 조직되고 12년에 여름에 서리가 오고 막 하죠. 그래서 이게 그 기반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1년 만에 거의 해체 단계예요. 그러니까 12년 연말쯤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그래도 희망에 부풀어서 의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돌아와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뭐 이동영 딴 데로 옮겨가고, 이혜영 일가 중에 일부도 국내 들어왔다가 북경으로 가고, 이동영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해주 지역으로 옮겨가고 하는 그 시기가 12년 연말부터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경학사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뭐 부민단인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요. 이제 이런 조직이 유지되는데 부인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서간도 지역에서 부인회를 이끌었던 분 중에 명단이 뭐 자료가 없어요, 여성들은. 허은의 해고록에 보면 양기탁이 부인이 이걸 이끌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이름을 만들기도 해요. 제안을 해요. 여성이지만 이제 왕산 허위 부인 신씨 같은 경우는 부민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걸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기록이 여성들의 해고록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재를 기르는 작업이죠. 특히 서간도 지역에서는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여성에게는. 이제 이들을 보필하는 활동, 기숙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허은 같은 경우는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허은은 9살에 만주로 갔거든요. 15년에.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나도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학교를 안 보내주더래요. 그런데 오빠가 공부를 하고 오니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칭찬을 하는데 난 학교도 안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들은 어쨌든 10년대는 이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점차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걸 돌보는 역할들을 주로 하죠. 그리고 독립운동, 여성의 몸은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또 기르고 독립운동 후속 세대들을 길러내는 이런 활동들을 공동체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전쟁에도 기여를 하죠. 특히 이 서로군정서나 이렇게 군인들의 옷을 만드는 이 작업들은 여성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허은의 해고록에 보면 강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옷을 만들었다라는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나드는 독립운동가들, 대원들을 먹여야 하잖아요. 사실 이게 간단한 일이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나라를 하나 경영하는 것만큼 힘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뒷날에 이제 해고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를 치를 때 뒤에서 이제 보급기지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여성들이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만주라는 공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까 20년대도 이 연대가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단체 대 단체의 연대, 개인 대 개인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특히 그 공동체의 이런 각자의 그 역할이 결국 한 덩어리가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이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지도를 일단 경북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전역이 20년대 가면 한인들이 포진합니다. 실제 이제 경제 이주를 했던 분들도 어디에 논농사가 좀 더 개간이 되는데 좀 더 낫다더라 하면 그쪽으로 또 끊임없이 이동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동로를 몇 개만 표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신의주에서 단동으로 건너가죠. 그렇게 해서 10년 된 주로 여기에서 사문포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중심지예요. 근데 청산리 전투에 간도 참변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 근거지는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연길하고 용정 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주 공부하다 보면 동간도, 북간도는 이쪽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 연변 그 조선족 자치주 4개 지역. 이게 이제 동간도, 북간도,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동쪽이기도 하고 북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 서간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쫙 나누어서 남만주, 북만주로도 구분을 하죠. 남만주, 북만주는 사전에 보면은 요 공주령이라는 령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쫙 끄면 남쪽은 남만주, 북쪽은 북만주가 됩니다. 그래서 책 보실 때 그런 지리 관념이 있으면 좀 훨씬 편해요. 근데 이게 이 드넓은 이 곳을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따로 떨어져서 그 삶을 영위하면서 뒷바라지를 하죠. 여기 제가 딱 그 경북분 얘기긴 합니다만 뭐 사정이 다 비슷할 거니까 간도 참변 이후에 석주 이상용 집안은 이쪽으로 가요. 반석으로. 그런데 그 혼인말이 오고 갔던 구미의 왕산허위 집안의 그 허발의 딸 이 그 허은 지사는 집안이 이쪽으로 갑니다. 목단강 아래 이쪽 영안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산말이 오고 갔는데 쫓겨서 올라가 한 집은 이쪽으로 한 집은 이쪽으로. 그래서 해고록에 보면 내 이천열이 시집가는 길은 고난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조국의 운명이 좋았다면 내 운명이 그랬겠는가. 그래서 나는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보려고 애썼다라는 기록이 이제 그 해고록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표시를 그렇게 해서 만주의 이 드넓은 지역을 끝없이 이동하면서 이 항일 투쟁을 전개합니다. 나중에 춘천도 뭐 한번 국가본부에서 이 만주답사를 좀 많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예. 좀 갔다 오셨다고 혼자 다녀오시면 안 되고요. 예. 좀 더 확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서 뭐 초창기에 이렇게 GPS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뭐 역부족이에요. 제가 예전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 근무를 좀 했었어요. 그때 사실은 답사를 가서 이렇게 이분들이 거쳐갔던 그 여정, 이 노정을 다 이렇게 좀 GPS로 찍고 하는 그 작업들을 한 2차례 정도 하다가 결국은 다 못했습니다. 지금 거의 좀 스톱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그 만주라는 공간은 그런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해드릴 그 여성분이 남자현이라는 이 분입니다. 이 남자현은 뭐 안동 출신이다, 영양 출신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분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구사되었던 이 다양한 방향들을 거의 대부분 구사를 해요. 물론 그 성공을 거의 못합니다만 사실상 그 안 해본 방향이 없을 정도로 구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로서는 또 포상 등급이 제일 높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유학의 영향 아래서 자랍니다. 아버지가 딸이지만 유학 경전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후대의 기록이지만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라고 좀 의심을 제가 해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만주에서 이 여자 교육회를 조직하고 여성들에게 글을 꾸준히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이런 그 증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봐서 글을 어느 정도 하셨다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19살에 김용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96년에 의병전투에 나섰다가 전사합니다. 이때 이제 이분의 그 뱃속에 그 유복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유복자를 낳아서 기르면서 또 시어른들이 계시니까 시어른들을 이제 봉양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여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효를 실천하면서 유복자를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기록에 따라서는 의병을 지원했다라는 기록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진 않지만 의병 지원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채창이라든가 하는 이런 독립운동가들과 꾸준히 좀 그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는 이제 기록들도 좀 후대의 기록이지만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기록은 사실상 활동 당시의 기록은 이 3건밖에 없어요. 이 조선혁명자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 때 발의자 명단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또 조선혁명자후원회의 중앙집행위원이 됩니다. 이 문건, 그리고 길림대 검거 사건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길림교육회와 관련된 기록, 활동 당시의 기록은 요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체포가 되어서 옥중에서 그 단식을 감행하죠. 그리고 거의 초죽음에 대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한 여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죠.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쏟아진다고 해서 뭐 많이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몇 건의 신문 기사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허락을 해줘야 기사가 실리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기사를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생전의 기록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후대의 기록들이 많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어쨌든 좀 그 여러 기록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추출해보면 19년에 3월에 그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그 시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만주로 보내요. 그래서 사전 답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2년 뒤에 3.1 만세운동이 전개된다라는 소식을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고 이제 여장을 다 챙겨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고향을 떠난 거죠. 그리고 서울에 와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해요. 그 독립선언서를 어느 교회에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만주로 이제 이분이 가요. 이때 이분의 나이가 46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이제 만주로 떠나는 것이 이제 이분의 그 47세 인생 이 개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약 6년간의 활동을 이제 만주에서 하게 되는데, 6년이 아니죠. 19년에 가셨으니까 33년이니까 20년, 13년, 한 16년 되는군요. 네. 이제 요 시기의 활동을 제가 조금 이게 소개를 해드리면, 19년에는 서로군정서에서 보통 일반적인 활동을 그 여성들이 하던 활동처럼 이런 그 지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의 특징은 아들하고 같이 갔으면 대체로 이 아들을 후원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좀 그 만주 사회에 특히 경북에서 갔던 분들의 특징인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청산리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던 부상자를 돌본다든가, 그리고 21년에서 21년에는 특히 그 여성 교육 단체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 교육 단체를 만들고 여성 교육 활동을 하는 그 중심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수용해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들과 연대 속에서 좀 활동을 해나갑니다. 제가 북만주에 12곳의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교회 가서 이 강의를 하면 교회를 12개는 어떻게 세워요? 꼭 저한테 질문을 해요.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배를 보는 것이 교회죠. 근데 지금은 꼭 예배당이 이렇게 있어야만 그런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어느 한 집이 예배당이 될 수 있죠.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할 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그 한인현에서 여자 권학회라는 것을 조직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24년에 조직된 정예부에 저는 참여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정예부 부원들과 함께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봐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공간된 자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26년이에요. 이 조선혁명자후원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때 이제 발의자 명단이 일제 정보 문건의 정보 탐지가 돼요. 일제
정보망에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7년에는 조선혁명자후원회 중앙위원으로 선출이 돼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부는 여성 인력을 간부로 잘 등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정의부 잡지 중에 26년에 발간된 전우라는 잡지에 보면 여성들을 너무 그 간부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자성의 목소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7년에 이제 길림에서 독립운동자들이 대거 체포가 되는 길림 대검거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옥바라지를 한다거나 비상대책반을 꾸린다던가 하는 활동을 이제 해나갑니다. 그리고 27년 4월에는 국내 잠입해서 암살을 시도해요. 그런데 실제 실행하지 못하고 만주로 돌아갔다라는 이제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28년에 여자 교육회를 조직하고 여성들에게 꾸준히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31년에 일송 김동삼 구출 시도, 32년에 만주가 이제 일본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가죠.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 동북 삼성을 손아귀에 넣죠. 그리고 32년에 완전히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제 조사단이 옵니다. 이때 이제 남자연 선생이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씁니다. 여기 한국독립원이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자료마다 달라요. 조선독립원을 썼다는 기록도 있고 대한독립원을 썼다는 기록도 있고 뭐 자료마다 좀 다르지만 이분이 만주에서 조직되었던 한국독립당 계열의 인사들과 상당히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독립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축하연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의열투쟁을 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이제 무기 운반책을 맞습니다만 결국은 밀정에게 탐지가 돼서 체포가 되어서 하얼빈의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개월의 고문에 시달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풀려납니다만 33년 8월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중에 있는 돈을 여기 아들하고 손자거든요. 주면서 독립이 되면 축하금으로 좀 써달라라는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독립은 정신이다. 독립은 정신이다. 라는 외마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연 선생이 거쳐갔던 공간을 제가 지도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사실은 제가 남자연이라는 부류를 책을 쓰면서 자료가 많지 않으니 어떤 방법론을 동원할까 상당히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주를 한 10대 차례 다녀오다 보니까 이분이 움직였던 공간이 경북분들이 중심에서 움직였던 석주희 상용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조직 중심부가 있던 곳을 꾸준히 이제 따라다닌다기보다 함께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이분이 혼자서 막 이렇게 신화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 제가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 공간에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이 지보경의 이 해고록, 그러니까 지청천의 따님이죠, 그죠? 이분의 해고 민들레이 비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남자연 선생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남편의 원수를 갖겠다고 동분서주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 교육회를 조직하고 여성들의 계몽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여성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회를 조직하려고 하니 해는 무슨 해요? 생선해요? 육해요?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여성들도 있었지만 자기네 어머니가 이분을 좀 많이 도왔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이분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의병 지원을 하고 3.1운동에도 참여하고 무장항일단체를 지원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교육,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를 후원하는 활동, 그리고 의열투쟁, 단지, 혈서 쓰기, 그리고 마지막 단식. 이 단지 혈서는 사실상 외교활동이죠.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서
이걸 이제 그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사실 그 약 십몇 년의 삶 속에서 뭐 안 해본 방법이 없이 다 했어요. 도대체 저는 이 만주지도를 펼쳐놓고 그 종종걸음으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다녔을까라는 게 사실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남기신 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어릴 때 유학교육을 받고 자랐죠. 그러니까 당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생치의 정신이 있습니다. 인의의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의 글에 보면 인의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인의를 구현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동의 석주이상용 같은 경우 임청각은 유학의 계보를 잇고 있는 집이지만 사실 1906년에 기독교를 굉장히 일찍 수용한 집입니다. 안동에서. 석주이상용의 동생이었던 이상동이라는 분이 1906년에 기독교를 수용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형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니, 석주이상용이. 근데 이분의 기독교 수용에 대해서 석주이상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자네가, 동생이죠,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사후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살았을 때 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할 것이다.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이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종교를, 기독교를. 자신이 신앙하진 않지만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이분은 그 생각을 합니다. 남자연 선생에게는 그런 특징이, 그런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남아있는 글 중에 조금 중요한 글이 예수의 희생 정신과 애태사상, 민족관념, 뭐 이런 영원한 소망을 내다보며 용감히 싸워나간 정신, 이것이 자기 부합하고 만족했다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교적인 이런 인의의 구현의 바탕 위에 이 기독교의 애타, 헌신 이런 것들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관계망도 상당히 넓어요. 유학적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당시 만주의 뭐 오동진이라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수용했죠. 그래서 그 인맥도 상당히 관계망이, 이분이 그 여성이지만 어쨌든 대차게 끝까지 현장에서 항일투쟁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밑바탕에는 이런 정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학적 바탕에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유교적 의분이 결국 독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교의 의분, 은혜에 합당한 길이고, 그것이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길이다 라는 이 의리구현과 맞닿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만주로 가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이래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런 서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역사 현장과 기록인데요, 뭐 이런 그 서사들이 없으면 사실은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독립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섰던 굉장히 좀 보편적인 저항 정신이 여기에 깃들어 있고, 이러한 그 정당한 걸음에서 우리는 좀 의의를 찾아야 되겠고, 결국 우리의 기억은 그러면 어떤 방향성이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기억할 때 드러난 이 행동 표출을 보고 굉장히 쉽게 재단을 해요. 저 사람은 뭐 사회주의자,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한마디로 딱딱 규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수많은 오리발짓이 있습니다. 이들도 인간인지라 한 발 내딛기까지 엄청난 그 고뇌와 결심이 있죠. 그리고 그걸 자기화해내는 내면의 강인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그 표출 하나로 우리가 평가하고 뭐 잣대를 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실제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단단한 그 마음을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하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인류가 지향해야 될 이 보편적 가치하고도 저는 맞닿아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의 방향성이 나의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저는 최근에 이육사 시인의 그 광야를, 뭐 제가 보도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만, 광야의 마지막 그 초인이 있죠, 그죠?
다시 청고에 뒤에 초인이 나타나서 강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려는 그 마지막 대목에 사실 그분도 그 시대에 초인처럼 살았죠. 그럼에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 사실은 우리는 훨씬 그분들보다 조건이 좋은 일상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초인이죠. 초인이 되어야 돼. 그분이 기다리던 초인이에요, 다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마음의 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독립운동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34분이 됐어요. 네.